매주 월요일 범죄심리학자가 정리해주는 한 주의 사건, 사고, 그 속의 심리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아르고 심리, 네이버 오디오북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일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마지막 주 심리학자의 한 주 범죄일기. 오늘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건 개요부터 시작해보죠. 6월 22일 대구 수성구 법원 인근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 50대 그리고 소방인력 160명이 동원됐고요. 불은 20분 만에 빠르게 꺼졌습니다. 하지만 방화범 천 씨를 포함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불이 난 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로 확인되었습니다. 발화의 시작은 2층의 변호사 사무실 입구 주변이었는데요. 방화범은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을 패한 상황이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천 씨가 집에서부터 이 방화를 한 장소까지 흰 천으로 무언가를 덮어서 이동한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흰 천으로 덮어 놓았던 것이 휘발유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감식 결과에서 다소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한 피해자들이 발견된 위치였어요. 보통 방화 혹은 불이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체가 이렇게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문 앞에 사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체가 발견된 위치들은 대부분 자기 사무실에 어딘가 숨어서 책상 아래에 이런 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체 중 두 구에서는 이제 예리한 칼이 찔린 흔적이 있었어요. 즉 방화를 벌인 천 씨가 휘발유 외에 예리한 어떤 칼과 같은 것을 가지고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지키면서 나오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리고 2명이 피살을 입었다. 그런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칼의 찔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하시면서 사체를 부검해 본 결과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과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0명의 사상자를 냈던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기억이 나죠.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 깊이 묻어놓는 사건인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이 사건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003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방화범으로 인해서 그 대구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 19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앞선 오늘 리뷰할 사건과는 약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방화, 대량살인, 묻지마 범죄의 특징이 함께 버무려져서 나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대량살인이라는 거는 한 자리에서 다수를 살해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살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상을 해보면 미국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상상해보면 이 범행의 패턴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살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자살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이 패턴은 묻지마 범죄의 패턴과도 일부 일치합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돼요.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학문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혹은 무동기 범죄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표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되게 학자마다 다양해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대중적인 표현으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일단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건 2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범죄예요. 하나는 이유, 그러니까 동기가 좀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포인트 때문에 저도 그리고 이 묻지마 범죄를 기사로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냐? 피해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범죄죠. 그런데 이런 특징에서 이 사건을 보면 일부 맞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방어범의 재판 상대인 이 변호사였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를 제외하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부분. 대충 보면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내가 재판을 했는데 졌어. 그러니까 상대 변호사가 미워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이게 이상해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죠. 자, 내가 내 돈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길 줄 알았겠죠. 소송을 하면서 질 줄 알고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패소를 합니다. 그냥 한 번 패소를 한 게 아니에요. 수차례 소송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승소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패소를 합니다. 그런데 승소의 결과도 내가 기대했던 정도가 아닌 거야.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가장 최근에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해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성실하게 준비를 안 해서 내가 졌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서 그 변호사에게 화를 낼 수 있죠. 혹은 이제 나랑 소송을 했던 상대방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되게 일반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나랑 한 번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지 않은 그냥 자기의 업무에 충실했던 상대방의 변호사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물론 모든 범죄에 동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묻지마 범죄에서 무동기다, 동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동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딱 이해가 안 돼. 얘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사건도 일부 묻지마 범죄의 그 동기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만한 혹은 화가 나지 않을 만한 혹은 공격하지 않을 만한 대상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의 속성과 다소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대표적인 표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돈이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화났다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로 범죄의 방식이 뭐 총기 난사라든지 혹은 흉기를 사용해서 무자비하게 살상을 벌이고 혹은 방화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적어도 심한 수준의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도 특징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청년, 노동, 소외계층에서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사람들, 예를 들면 실직을 했다거나 이혼을 해서 가족을 잃었거나 인간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었거나 일부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면 일단 주변에 나랑 대화할 사람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생활고에 시달려요. 빚독촉을 받거나 혹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근근히 혹은 근근히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태. 그러면 내 삶을 원망하다가 이렇게 내 삶이 된 이유를 세상으로 돌립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이 나에게만 너무 불공평해. 혹은 세상이 부조리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혹은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이 누가 횡령을 했다든지 어떤 정치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그러면 그냥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건데, 혹은 그냥 지나가면서 친구들이랑 웃는 건데, 나를 비웃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웃는 이유도 내가 행색이 초라해서, 혹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 나를 무시하려고 저렇게 웃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뇌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야, 그거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리고 이런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그런가? 내 생각이 좀 넘어갔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관계가 싹 다 끊겨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도 이걸 이상하다, 혹은 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주변에 일단 없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나도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 분노를 표현할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마 내가 상당 부분 손해를 받고 그 손해에 대해서 나의 분노를 표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알려야겠다.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한순간에 생겨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쌓인 분노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분노가 있어야 묻지마 범죄로 이어져요. 근데 언제 묻지마 범죄가 딱 일어나냐?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내 삶도 포기하고 나 몰라 이렇게 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이르게 만드는 어떤 촉발 요인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건도 그랬어요. 소송을 하고 자기가 패소했다는 결과를 들은 지 1시간 후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방화범 천 씨는 2014년에 투자를 하고 그 후 예상과 다르게 투자한 아파트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그 시행사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물으려고 계속해서 소송을 해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분노와 억울함, 뭐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쌓였겠죠. 그랬는데 마지막 소송까지 패소를 했어. 그래서 이게 딱 트리거가 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에도 유형이 3가지로 나뉘어요. 그런데 천 씨는 외톨이 유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톨이 유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유년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부모에게 좀 순종적이게 내 말에 토달지 마, 그냥 따라 라는 식의 가정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가 불편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도 투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좀 억제해라 라는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사회적으로 자신의 분노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는 전문성 있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래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톨이 유형은 그 소속이 계속 좌절되는 거야.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감정이 어디 가겠어요. 조금씩 한 번씩 좀 트리거가 되는 상황에서 폭발을 하겠죠. 아니면 그냥 마냥 호구 접히거나 혹은 그냥 아주 친밀한 관계를 영위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관계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약간은 이제 삐걱거림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소속의 욕구는 강해. 근데 소속은 계속 안 돼.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낼라 치면 깨져. 뭔가 갈등이 생겨.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도 막 적응을 잘 못해. 그러니까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해요. 그러면 꼭 독에 구멍 난 것처럼 소속의 욕구가 이만큼 차야 되는데 계속 차지 않고 이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엄청 갈증이 나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소속이나 인정 욕구는 강해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니까 관계는 계속 어그러져.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전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오랫동안 고립되고 혼자 생활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받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에 대한 이렇게 컨트롤은 좀 어려워.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도 얘기는 잘 못해.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직전에 약간의 폭행 전과나 혹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안인득은 외톨이 유형이 아니라 정신질환 쪽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안인득도 이런 방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었죠. 이 사건에서도 아마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할 수 없지만 가해자가 약간의 시비가 걸린다거나 혹은 좀 예민하게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이 묻지마 범죄였어요. 묻지마 범죄의 속성을 보면 일단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되게 특징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상황이 묻지마 범죄를 더 촉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죄 심리학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찔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외톨이형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좀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무직이고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들, 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들,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충분히 속아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절실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냥 배를 골치는 않아야 되잖아. 지금 2022년에 먹을 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은 좀 지역 사회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범죄를 저지른 이 천 씨에 대해 보호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 씨 같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로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기저에는 어떠한 원인이 작용을 했을까를 알고 그걸 알아야 우리 사회가 예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방책을 강구하는 방법에서 지금 이 묻지마 범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들게 그 벼랑 끝까지는 모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개인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친구들에게 더 자주 별일 없어도 연락하시고요. 전화하고 잘 사냐 물어보고,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 혹은 뭐 실직을 했다든지 우울증을 겪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히 연락도 자주 하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많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묻지마 범죄 발생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어 있다. 그 고립을 깨주는 사람이 내가 되면 그 사람이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개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학교, 종교단체, 아니면 사회복지 시설들, 이런 시설들, 동호회, 이렇게. 일단 인간이 2명 이상 모이는 그런 조직들에서는 좀 슬슬 활동도 시작하면서 얼굴 보고 만나고 대화도 하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적응해 나가야 돼요. 묻지마 범죄는 하루 만에 혹은 이 사건처럼 20분 만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전체 과정을 보면 사실은 몇 년 동안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살인사건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리뷰 플러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묻지마 범죄의 특징 등등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건을 리뷰하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리고 살아남았지만 동료가 사망한 분들 엄청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솔직히 다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죄심리학자가 정리해주는 한 주의 사건 사고, 매주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리뷰할 범죄가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